안녕하세요. 친절한 유시행 이제 49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서민금융진흥 하나은행 광주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전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 광복절 그 추가 연휴인 월요일인데요.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수업이 없어가지고, 음, 근데 뭐 이제 좀 체력은 떨어지고, 아하, 예, 지금은 이제 못했던 거 하고 또 책 읽고 이러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 시간 정해놓고 딱 쉬는 게 아니라서, 책에도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쉬는 것도 정해놓고 계획하고 쉬어야 된다. 안 그쵸, 그러면 쉬고 나서 그쵸. 쉬었다는 기분이 안 든다. 음. 그래서 좀 남은 시간은 좀 계획 좀 하고 쉬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사실은 뭐 요즘 뭐 그 장성에 사무실 겸 뭐 이렇게 쓰려고 집을 구매해가지고 청소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 잘 차분하게 시골에 있는, 뭐 시골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마당과 정원과 뭐 이런 소소하게 좀 있는데, 아, 정리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차분하게 이렇게 조그만 화단에 씬 올라온 나무들, 식물도 이렇게 뿌리 뽑고 뭐하고 하는데도 금새 몇 시간 안 했는데 땀이 부유도 나고 뭐 시간은 금방 가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 만만치 않구나. 진짜 시골 생활이라는 게 정말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 조그만 여기에서도 그렇게 힘든데 정말 진짜 정원이나 이런 거라도 하나 가꾸시면은 하루가 그냥 금방 가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다음 주에는 또 광주연구원에서 또그 연수도 있고 뭐 안동에 있는 옛날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최종 마무리 되는 연휴를 한번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뉴스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좀 크게 국내와 국외 한 세 가지 정도씩으로 제가 좀 카테고리를 좀 묶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가격 급등이 만든 수출 20% 증가라는 착시 랠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관하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8월 27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 인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 격차 억제를 위한 외화 방어 수준에서 3%대의 진입을 지금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영끌 차주에게 어떤 또 부담으로 다가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중의 대출 조익이 심화입니다. 부동산 유동성 동결 국면인데요. 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임박과 연체율 상승에 따른 5대 시중은행이 다주택자 및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하거나 가상금리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갭 투자나 하반기 역전세, 자금융세의 덫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부분에서는요, 미국 7월 생산자 물가가 받는 과책선을 몇 퍼센트 예고인데요. 일단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0.3% 정도 상승하면서 긴축 지속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무역법, 대미 흑자국 2차 관세 제한을 세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계속 그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한미 이런 쪽에서 좀 축소하겠다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빨리 이거를 좀 투자를 안 하느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우리나라의 수출 부분이 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중동 정세 교차 및 국제 유가의 85, 90달러 박스권의 고착화인데요. 아무래도 계속 유가는 86달러 선의 하방 경직성 유지하면서 계속 부담스럽게 더 떨어지지는 않고 국내 소비자 물가를 계속 좀 동결시키는,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당분간은 어느 정도 좀 계속 인플레이션 같은 시장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펀드 매저 월급 압수해라, 지수 따라간 계획이 뒤처졌다라는 매일경제신문의 8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미국에서 대형주 액티브 펀드와 그 다음에 패시브 펀드라는 ETF 같은
거에 대한 수익률을 봤더니 액티브 펀드가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10개 중에 7개가 시장의 벤치마크보다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니까 액티브 펀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몇몇 종목이 시장을 리드해가는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액티브 펀드가 많이 평가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대안은 ETF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들었었고, 채권에 대한 액티브 펀드들은 그래도 좀 나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본인의 투자 수익에 맞게 잘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만 믿다가 거짓골 못 면한다. 은행 특판 예금은 머니무브라는 매일경제신문 6월 8일자 기사인데요. 일단 요즘에 우리은행이든 아니면 여러 은행에서 1조 특판, 열흘 만에 완판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양한 특판 예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이자율이 뭐 3점대 후반에서 어느 신규 저축예금 같은 경우는 2%대, 8%까지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용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적금 이용 안 했다고 해서 거짓골 못 면한다는 얘기는 좀 과장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세 번째는 자동차 보험료가 30% 올랐네요. 할증 높인 주요 원인. 8월 15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인데요. 저도 가끔 자동차 보험 가입 고객께서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200만원까지 할증이 안 돼서 자차 보험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지만, 사고 건수라든지 과거 3년간의 누계 사고에 따라서 할증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고 건수가 반영이 돼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고, 운행거리란지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 가지고 좀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이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보이스피싱과 같은 비슷한 내용들의 기사들인데요. 돈 급하게 빌리려다 범죄자 됐다. 신종 대출 사기 피해 속출 먹일래라는 8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대출 병자 통장 양도받아 악용 넘겨준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일단 돈이 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저신용제 서민들에게 혹하게 만들어서 계좌 체크카드를 확보한 뒤에 상품권을 사들여 자금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급성을 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현금으로 하는 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상품권이라든지 구매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품권도 1회 5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던 게 앞으로 1회 1일 100만원으로 제한이 되면서 두 번째 사기 수법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범들 상품권이 막히자 출금 못 먹는 외화 계좌를 튀었다. 자금 세탁 새 먹잇감이라는 헤럴드 경제신문의 8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상품권을 조이자 외화 계좌로 튄 피싱 범죄들인데요. 지급정지 제한되는 외환 계좌의 구멍을 노리고서 외화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됩니다라는 신종 사법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화 계좌도 조속히 지급정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정지를 못하고 있었던 외화 계좌를 놀려서 보이스피싱범들이 외화 계좌를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외환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게 신용이 올라가지고 뭐하고 한다라는 내용, 또는 외화 계좌를 통해 가지고 돈을 입금해야 된다라는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외화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범들이 등성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럴드 경제신문에 나온 갑자기 통장에 수십억 입금, 계좌마고도 이 돈은 결국 사기꾼 손에 들어간다라는 8월 16일자 기사인데요. 무슨 얘기냐? 보이스피싱범들이 사기의식 계좌로 돈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 금액을 전액 추적 몰수 환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쓰이던 계좌에 많은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문제가 있어서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지만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돈은 다시 명의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잡아놓고도 범죄 의심
만 할 뿐이지 나중에는 다시 어느 정도 피해 구조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것을 주인을 못 찾는 범죄 의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 구제의 재원으로서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내용 따로 없습니다. 네. 지금 중간에 제가 그 기사를 2개 더 보내드렸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파일 보내드린 거에 네. 제가 원했던 자료가 하나 빠져 있어서 자, 오늘은 주체별로 돈 빌리신 거 얼마나 부채가 있는가 각 이 경제 주체마다 얼마나 있는지가 눈에 들어와서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돈 빌린 거 말고 거꾸로 은행 예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뉴시스고요. 2026년 8월 15일 어제 기사입니다. 제목이 5대 은행 정기예금 999조 돌파. 이게 무슨 뭐 은하철도 999도 아니고 999조입니다. 네. 은행에 있는 돈이 999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5대 은행, 5개의 은행이에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그리고 농협은행까지 5개가 한 1000조. 그러면 다른 데도 합치면 글쎄요 한 2000조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통계가 나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달 14조 3천억 규모가 늘어났다. 새로 예금이 늘어났대요. 대부분 이 예금은 어떤 예금일까요? 갑자기 돈을 더 벌었다? 그건 아니죠. 그러겠죠. 노후 준비하자고일까요? 아니죠. 투자 갔다가 놀라가지고 다시 돌아. 손절매나 환매해서 돌아온 돈이 아닐까요? 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제목, 중간 제목 2번째. 예금 천조 시대 목전에 있는데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 아래로 툭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뭘까요? 투자해서 환매한 거라기보다도 CMA에 넣어놓고 MMF에 넣어놓고 투자 대기하고 있다가 어이구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해서 그 계좌에서 CMA나 MMF에서 어때요?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돌아오신 게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로 돈을 모아놓으신 분도 있지만 그러면 운이 좋으신 거고요. 이제 슬슬 얼마나 지금 빚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새로 보내드린 거 세계일보에 있습니다. 네. 자, 2026년 8월 16일 오늘 기사이고요. 이게 써있네요. 가계빚 사상 첫 2000조 돌파. 했지만 대출 더 해줄게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출이 또 막힌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신혼부부들 다 죽으라는 거냐 이런 소리 하니까 또 풀어주고 있잖아요. 또 지금 신규로 풀어주는 30조인가 이거는 기존에 있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정부 부채 목표치 상향 조정, 실수요자 잔금대출 추가 공급, 상호금융업권 포함 확대는 30조 여력이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공급 7.5조 늘어났고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 내관 우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0조래요. 우리가 가계부채 1000조 시대가 됐을 때 큰일 났다. 이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만에 2배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할 목표치를 2배로 늘리면서 신규 대출 여력이 30조 정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요즘 신문방송에서 많이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중도금 내야 되는데, 잔금 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다, 이런 거잖아요. 아직 기준이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는 크게 금융회사 정책대출 유부분 총량관리 목표 3항목으로 구성된다. 아실 필요 없어요. 별도 관리가 있는데요.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금융회사 총량관리 대상이 아닌 유부분 총량관리 대상으로 분리하겠다는입니다. 좀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요거는 별도로 취급할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자, 이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대출을 취급해도 자사 한도가 아닌 당국의 유부분 차감되기 때문에 총량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 자,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렵습니다. 진짜. 아무래도 아파트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주비를 준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겠죠. 그런 것들은 많이 좀 빼겠다. 집단 대출 이런 거 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맨 아래쪽에 문제는 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다. 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만 할까요? 집값이 계속 비싸지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요, 내 집 한 채 마련해 가지고 뭐 몇십 년 동안 갚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그분들은 원금이 줄고 있어요. 대출 원금이 줄고 있다고. 왜냐? 국가가 대출 원금을 줄이지 않으면 대출을 허락해 주지 않았거든. 네. 근데 지금 왜 대출 잔고를 계속 늘어나고만 할까요? 아니, 보통 사람도 계속 원금을 갖고 있는데 대출 잔고를 계속 늘어나기만 해. 왜 그럴까요? 두 채,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분들은 원금 안 갚고 갚는 척 하면서 안 갚고 결국은 새로 갱신하다가 집값 오르면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 얻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잘 갚으시는 분들, 원금 줄이는 분들, 원금 안 줄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계속 신규 수요가 들어오니까 아무리 원금을 보통 사람들은 갚아나가도 가계부채 전체가 어때요? 줄지 않는다. 이거 규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무슨 간담회에서 뭐 부동산 이렇게 유튜브 나오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네. 왜 신규 대출만 손보고 기존 대출은 안 건드리나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건 합리적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은행 입장에서요, 기존 대출 언제까지 상환하세요 이러면 은행이 유리할까요? 아니요. 은행은 계속 돈을 받고 맞아요. 싶어요. 원금과 이자를 계속 받고 싶다고. 이거는 어떤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했다 이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과 은행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지난달 거주금리를 2.75%로 올렸는데요.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0조, 2.75 하면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보통 사람들 가계대출이 2,000조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입니다. 2대12 2020년 8월 17일 오늘이네요. 제목이 폐업도 못한다. 폐업 못해요. 소상공인 버티기 대출 다시 늘었다. 버티기 대출 다시 늘었다. 제가 이 말씀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이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폐업을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소상공인 대출 받아서. 폐업하자마자 소상공인이 아닌 게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자격이 상실되시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받은 소상공인 대출을 한꺼번에 다 갚으셔야 됩니다. 기한 이익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갚을 돈이 없어. 그래서 폐업 못한다는 얘기죠. 5대은행 대출 잔액 326조 6박. 소상공인 대출이요 326조. 헷갈리시면 안 돼요. 5대은행만 생각해보세요. 자, 소상공인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에서 돈을 많이 빌리겠습니까? 아니면 더 작은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빌리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이금융이 많죠. 왜? 은행에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326조보다 어때요? 실제는 훨씬 많다죠. 그게 500조가 될지 1000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뭐 무조건 500조는 넘는 거죠. 자, 상환 능력 떨어지자 연체율도 높아졌습니다. 13년째 최고치라고 합니다. 내수 침체, 저금리 대출, 이자 감당 여력이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 대출이 가장 문제가 큰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죠. 그것은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 어젠가 뉴스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일자리가 늘어났냐, 뭐 줄어들었냐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정부에서.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났답니다. 그런데요, 근로자는 줄었대요. 아하. 그럼 누가 늘어난 거예요? 자영업자.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다고 주가는 날아가는데 근로자는 줄이고, 그러면 근로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놀면 안 되지. 자영업을 해야지. 그래서 전체적인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슬픈 현실인 거죠. 자, 그림 보겠습니다. 위기의 소상공인 빚의 늪.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슬슬 뭐 그럴 나이긴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마음 놓고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쉬면 쉰 게 아니야. 계획을 해서 쉬라고. 그래야 다음에 뭐 할지 의욕도 생기는데 지금은 쉬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곤하게 그냥 지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고 또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면 지금은 좀 한번 쉬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요. 올해 1월 달에 324조였는데요.
7월 달에, 저번 달에 325조 됐습니다. 1조 7천억이 늘어났네요. 네. 문제는 그게 아니죠.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0.84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요. 0.84면 그게 뭐가 어마어마한가요? 지금 위에 있던 이 자료가 무엇의 기준인지를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5대 은행. 이금융이 아니고요. 5대 은행에서 빌렸는데 연체율이 0.84예요. 자, 그러면 이 소상공인은 다시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금융 찾아야 돼요. 자, 제조업 공장 가동 멈추고 골목 상권 침체 상황 어쩌고저쩌고 소상공인 대출. 자, 그런데 임대료와 인건비 기존 대출 이자 감당하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 게다가 또 뭐가 올랐죠? 시급이 올랐죠? 최저시급이요. 1,700원인가요? 소상공인은 이제 본인이 혼자 하셔야 됩니다. 자,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노조. 이 지금 이 2대1 이 기자분이 우리 녹음을 혹시 들으시나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틀렸죠 이러면서 5대 시중은행이 아니고 5대 은행. 자, 그래서 지난해 말보다 1조 4,50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연체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은행권도 개인사업자 금융공급을 이어가고 있지만 확대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왜요? 안 갚으니까. 그렇죠. 자,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다다 수익성 악화까지.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은행권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네. 은행이 포용 금융을 확대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뭔가 혜택이 있는 거 어느 정도 이자는 낼 수 있어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슨 소리예요? 원금 못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햇살론 같은 거 보증선 기관에 받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증선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약정된 이자까지 물어줄까요? 그건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원금 물어줍니다. 그럼 뭐예요? 은행은 싫죠. 정해진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데 또 절차들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워낙 힘들어서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감당할 여력도 없어지는 것 같다. 여기서 낮은 금리는 뭘 의미할까요? 은행 금리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은 5대 은행 관계자니까 우리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되게 이자 싼데 그것도 못 내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보통 분들 소상공인은 어떻게 이제 판단하셔야 될까요? 한동안은 5대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은 취급을 안 하거나 매우 줄이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갖고 왔는데요. 네. 인터넷 전문 은행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나온 실무 기사가 있었습니다. 안 갖고 왔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적당히 해먹어라. 5대 은행의 NIM 순이자 마진율이 1.7에서 1.8인데요. 카카오뱅크는 2.0이 넘었대요. 마진율이 높은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입니다. 아까 소상공인, 이번엔 중소기업. 매일경제신문입니다. 2026년 8월 17일 오늘 기사입니다. 네. 제목이 엄청 우울하지 않습니까? 빚 갚을 돈도 없습니다. 빚 갚을 돈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대기업이 10배. 자, 중간 제목이요. 한국은행 기업대출 연체 현황 분석했고요. 자, 중소기업 연체율이요.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2.87 연체율이. 아까는 0.8 어쩌고 했는데 소상공인 죽어나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중소기업인데 연체율이 2.87 4년 새 4배. 대출금리 높은 비은행권 집중. 왜요? 아까 거는 은행에서 0.8이 큰일 났다고. 지금 어때요? 은행 아닌데 비은행에서 2.87이라는 겁니다. 연체율이. 자, 중소기업이 제때 갚지 못한 대출금이 대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도 나타났다. 당연하죠. 어려우니까요. 자, 그래픽만 보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연체율, 비기업. 아래쪽에 직선 같은 게 대기업이에요. 0.19, 0.04, 0.11, 0.03. 이게 대기업이고요. 중소기업은 0.7, 1.93, 2.75, 지금은 2.87입니다. 자, 이렇게 대출한 돈도 못 갚는 기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좀비 기업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펴왔냐? 좀비 기업도 살려주는, 그쵸. 어떻게든 살아나세요 라고 계속 정책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하셔야 많습니다. 금융권도 그런 거 많죠. 금융권에서 그렇게 좀비 기업을 살리는 역할을 누가 하죠? 산업은행이요. KDB 산업은행. 뭔가 금융회사를 사고 10년, 15년째 못 팔아. 근데도 견디죠. 나라 돈이니까요.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자,
경제학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체 격차가 커지는 것은 반도체 등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의 K자형 불균형 성장의 영역이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학구적으로 얘기하셨네요. 생각해 보실까요? 대기업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대기업은 괜찮고 중소기업이 안 좋은 걸까요? 아니죠. 대기업도 몇 종목 빼고는 다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왜 그러면 뭐 연체가 우리 문제 안 되냐? 아, 빌려주거든. 은행에서. 잘 안 나가는 대기업은 돈도 안 빌려준다는 거죠. 돈을 안 빌려주니까 대기업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채권 발행하죠. 회사채요. 근데 그것도 잘 안 사주죠. 예전에 그 2년 전에 강원랜드 기억나시죠? 강원랜드.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자, 저축은행 맨 아래쪽이요. 저축은행 보험회사 상호금융을 합친 비은행권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1.65에서 7.19, 4.4배 뛰었다. 또한 맨 아래쪽이에요. 중소기업 최강 경기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글쎄요. 개선되고 있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대기업의 기업 심리는 장기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지만 중소기업은 장기 평균을 밑들면서 체감 경기 회복 결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중소기업도 어렵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속 대출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의도는 있겠죠. 네. 신규 대출 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특히 투자하기 위해서 레버리지 땡기기 위해서 대출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커지면요 국가가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국가 얘기 나왔으니까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데일리안 2020년 8월 13일입니다. 상반기 나라 살림 84조 정도가 적자. 국가 채무 어때요? 1338조.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숫자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영학과 다니시는 분들, 저는 전공 아니에요. 재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학. 국가의 살림살이를 자, 공부하는 항목이 재정학입니다. 재정학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가 채무도 1338조라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조 단위는 우리가 감이 없지만 정기예금 1000조, 5대 은행만, 개인사업자 한 500조 정도, 중소기업 한 1600조 정도. 그래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이 빌린 돈이 한 2000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우리 개인이 빌린 거 2000조 넘어가죠. 그리고 정부도 1330조라고 합니다. 다 합치면요 약 5500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전쟁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큰데 미국이 국방비 지출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미국은 천조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1년에 국방비를 1000조 이상 쓴다. 우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빌린 돈이 5500조. 미국에 밀리지 않는다. 미국 한 5년치, 6년치의 국방비를 우리가 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출이 있으신 분들께 어떤 좀 우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중요한 것. 내가 이자를 0.05% 더 주는 것을 찾거나 아니면 투자로 내가 지금 5%, 10% 먹을 수 있는 거 찾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 부채 관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은행에 남아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잘 안 되면 순서대로 은행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은요 조금 긴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남들은 투자해서 돈 버는데 나만 대출 갖고 고생하고 있으면 좀 기분은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리스크 관리, 훨씬 더 중요한 재테크는 본인이 부채가 있으시다면 부채 관리 또 신용 관리 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도 오르는 것 같고 미국과 그냥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올 수 있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주가도 빠질 수 있고 내 부채에 대한 이자율도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요. 좀 더 주의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소비를 어떻게든 잘 줄이고 기획된 돈 안에서 예산을 갖춰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더워지는 계절, 조만간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명절도 다가오고 그럴 텐데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